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진화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처참한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대성당의 상징인 96m 높이의 첨탑이 무너진 곳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수많은 참나무로 뼈대가 만들어져 숲이라고 불리던 지붕이 붕괴되면서 잔해들은 성당 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장미창으로 불리는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3개는 모두 화마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일부는 검게 그을렸다고 목격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서쪽의 종탑 2개도 불길을 피했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씌워서 조롱했던 가시 면류관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첨탑 보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고의 방화설을 제기하거나 이번 화재와 뉴욕 9.11 테러를 연관시키는 가짜 뉴스도 떠돌고 있습니다. 대성당의 복원을 돕기 위해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2,500억 원을 내놓는 등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주에 러시아에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러시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7박 8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 나라 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등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식 투자 논란이 이어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했지만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국민 정서에 맞도록 보완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파리의 상징, 파리의 심장으로 불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불이 완전히 꺼진 뒤 성당 내부의 처참한 모습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마치 폭격을 당한 듯 첨탑이 무너져 내린 곳의 천장에는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내부 곳곳은 무너져 내린 지붕의 잔해와 돌 무더기들로 참혹했습니다. 훼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장미의 창, 그러니까 3개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모두 온전하게 보존됐지만 일부는 검게 그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추가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 안전 조치를 하고 또 문화유산을 꺼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대성당의 비극을 슬퍼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고 되살리기 위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아침엔 안태훈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폭격을 당한 듯 무너져 내린 지붕의 잔해들. 참나무 1,300그루 등 수많은 목재로 이루어져 숲이라 불리던 지붕 구조물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첨탑이 무너져 내린 곳의 천장은 뻥 뚫린 채 하늘을 애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뒤 성당 내부를 둘러본 현지 언론들은 처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검게 그을린 잔해와 돌 무더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당 뒤쪽의 황금색 십자가는 꿋꿋이 빛나고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장미창으로 불리는 3개의 원형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온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장미창의 경우 모두 괜찮았지만 일부는 검게 그을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유리를 연결하는 납이 녹아내려 일부 장미창은 분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씌워 조롱했던 가시 면류관은 화재 발생 직후 파리시청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프랑스 정부 측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루브르 박물관으로 다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3세기 루이 9세가 입었던 튜닉, 즉 상의 등 유물들도 같은 장소에 보관될 방침입니다. On a sauvé à l'intérieur, je crois qu'on a sauvé la couronne d'épines, la tunique de Saint-Louis. 노트르담 대성당 외부에 있던 일부 석상들은 붕괴 위험이 있어 옮겨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첨탑 보수 작업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대성당의 복원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불은 현지 시간 15일 저녁 6시 50분쯤에 시작됐습니다. 대성당 첨탑 주변에서 타오른 불은 곧바로 첨탑 위로 그리고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뒤이어 목재 지붕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1시간 뒤 첨탑과 지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시간이 지난 후에야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첨탑 보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첨탑 보수 작업을 하던 현장 근로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이전에 경보가 한 차례 울렸지만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선 고의 방화설을 제기하거나 이번 화재와 9.11을 연관시키는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대성당의 복원을 도우려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품 구찌를 생산하는 케링그룹은 우리 돈 1,200억 원을, 루이비통 베르나르 아로노 회장도 우리 돈 2,500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성금도 이어져 현재까지 약 8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 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17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러시아 당국과 논의한다는 게 미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 교착 상태와 대북 제재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건 대표가 대북 압박 전략을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이룰 방안을 중국 등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비건 대표의 러시아행에서 주목할 건 방문 시점입니다. 다음 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오는 23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평양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7박 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현지 관습에 따라 빵을 2번 떼어 먹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의전장 등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7박 8일 동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쪽으로 경제 지도를 넓히는 신북방 정책의 일환입니다. 오늘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시작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인 자원 9국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천연가스 관련 에너지 인프라 협력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딱 5년이 지난 날이었던 어제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들 이어졌습니다. 배가 가라앉은 뒤 지난 5년의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은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 구분 좀 입어 너도. 친구 어머니에게 별일 없을 것이란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희망을 저버린 구조 작업은 결국 수습 작업이 돼버렸습니다. 참사 300일째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은 선체를 온전히 인양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몇 번에 걸친 인양 실패. 가족들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인양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2017년 3월 31일 105km를 이동해 목포 신항에 다다른 세월호. 옆으로 누운 채 무트로 들어선 모습이 참담합니다. 진흙을 맨손으로 걷어내며 뼈 한 점씩을 걷었습니다. 그렇게 미수습자 4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18일
미수습자 가족들은 결국 세월호 곁을 떠났습니다. 남현철 학생, 박영임 학생, 약순진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18년 5월이 돼서야 선체는 가로섰습니다. 참사 5년이 흐른 지금 왜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의문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경기도 안산과 또 진도 팽목항 그리고 서울 광화문 등에서 진행된 추모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팽목항에서 가족들을 담당했던 경식과 전문이었습니다. 추모 오시는 분들 인솔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식사 같은 거 하시는 치우고 마지막에 인사까지 드리고 왔고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같은 고등학생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봤거든요. 아홉 명 중에 결국은 못 찾은 4명이 있어서 그 이름을 봤어요. 현철이, 영인이. 애기랑 좀 애기도 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냥 여기 배탄 언니 오빠들이 좋은 하늘나라에 잘 가라고 이렇게 만든 거야 집을. 아직도 진상 규명이 되지도 않고 아직 아무런 그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뒤에 그 일상을 카메라로 담아온 유족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슬픔과 고통을 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학살당한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한 다뉴브 강가의 신발들, 동생과 같이 본 영화와 함께 도착한 제주도, 두 손을 꼭 쥔 소녀상과 여행지의 한가로운 풍경,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형제자매가 찍은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쓰러지거나 울고 있을 때 다가와서 이렇게 찍는 모습들도 있었고. 처음엔 사진 찍히는 게 무서웠어요. 왜곡, 카메라를 통해 계속 왜곡되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했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고 그런 두려움도 없애고 저희의 얘기를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시선도 남길 필요가 있구나. 내 시선은 누구도 표현해줄 수 없겠구나. 때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됐습니다. 동생의 잃은 슬픔이나 그리움들을, 그런 저의 감정들을 사진을 찍으면서 마주하게 된 것 같아요. 동생은 없지만 계속 동생과 일상을 함께하는 느낌이 든. 이들은 더는 슬퍼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억하고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거나 직접 밝히고 싶다고 생각하는 형제자매들도 있고. 그냥 피해자 프레임에 갇히기 싫고 당당한 피해자가 되고 싶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중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중국 측이 외교부를 통해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미세먼지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또다시 올 필요가 있느냐며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현역 의원 기득권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일부 의원들이 어제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3지대 신당 창당론이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보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를 했을 때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또 보험 설계사에게 너무 많은 수수료가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초기 수수료 일부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험연구원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 초안이 나왔고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서 내년 초쯤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BMW의 회사 측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BMW 코리아 본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수리 내역과 작업 지시서 등을 확보했고 이를 신속하게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자리에서였는데요. 동원그룹은 앞으로 김 회장의 차남 김남정 부회장이 중심이 돼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기도 분당 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산모의 주치의였던 산부인과 교수와 아기의 주치의였던 소아청소년과 교수 2사람인데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준영 이외에도 밴드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수사를 받고 있고 가수 로이킴과 에릭킴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부고속도로 안성 IC 부근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위를 걷고 있었는데 1차 사고를 당한 뒤 잇따라 다른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최초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대원음악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조성진 씨의 수상 소감은 더 나은 음악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주연 배우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죠.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제 저녁부터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4시간 만에 35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새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석권한 방탄소년단. 오늘 새 앨범을 소개하는 국내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감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5달 전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황창규 KT 회장의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문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이미 한 번 청문회가 미뤄졌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의 가수 박유천 씨 어제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오늘은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일단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 씨 모발 등에 대해서 현재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아이들이 모두 잘 내렸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오늘부터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통학 차량 안에 방치되는 사고들이 이어졌었죠. 이후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됐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늘은 다소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공기도 깨끗하지만 중부와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3, 4도 웃돌며 계절을 앞서가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아침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2도, 대구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계속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심장으로 불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소식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대성당의 첨탑을 쓰러뜨렸습니다. 96m 높이의 첨탑이 무너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비명과 탄식,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불길에 뼈대만 남은 첨탑입니다.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더니 끝내 무너집니다. 96m 높이의 첨탑은 반으로 꺾였고 아랫부분도 얼마 못 가 주저앉았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하늘에 전달하는 통로로 여겨졌던 노트르담 대성당의 아이콘이 사라진 겁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거라곤 상상하지 않았던 광경에 여기저기서 외마디 탄식이 쏟아집니다. 파리 시민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성모송과 아베 마리아를 부르며 노트르담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도 올립니다. 모두 대성당이 불길 속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보며 시간이 한참 흘러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Ha sido terrorífico. Hemos estado durante todo el tiempo presenciándolo y había veces que se saltaban las lágrimas. Era difícil contener la emoción. Ha sido terrible, terrible. 이번 비극은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기리는 성주간의 발생에 심통함을 더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제가 된 심장, 비탄과 충격이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비극을 바라보는 프랑스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1831년에 출간된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은 고전 중의 고전이죠. 이 소설은 당시 낡고 망가진 노트르담 성당을 복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위고의 소설은 영화와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가공할 만한 공습도 버텼던 대성당, 이번 화재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6년 개봉한 영화 노트르담의 꼽주입니다. 배우 앤서니 퀸이 콰지모도 역을 맡았습니다. 노트르담의 모습이 영화 곳곳에 보입니다. 위고의 원작은 영화와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1831년 위고는 노트르담 복구에 힘을 보태려고 소설을 썼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노트르담 곳곳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한때 창고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1845년 소설이 인기를 얻자 당국은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했습니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쳤지만 노트르담은 건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1년 노트르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노트르담은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서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을 펴는 핵심 소재였습니다. 권위에 저항하는 매개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프랑스 당국은 복원 공사를 다시 본격화했습니다. 첨탑의 훼손이 심해 복구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화재로 노트르담의 첨탑과 지붕은 무너졌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처럼 예술 작품 속에서도 빛났던 노트르담. 오랜 기간 화가들은 성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멋진 그림으로 풀어내기도 했죠. 이번 화재의 슬픔과 충격 역시 다시 그림으로 또 만평으로 전해졌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높이 높이 올라간 천장은 조금이라도 신에 가까워지고 싶었던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장미창이라 불린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 입구를 지키던 사도와 성인의 정교한 조각상들.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은 밤에는 주변마저 환하게 밝혔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여기서 스스로 왕관을 썼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순간을 뽐내는 장소로 노트르담 대성당을 택했습니다. 마티스도, 샤갈도 볼 때마다 새로운 성당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미테랑 대통령 장례 미사와 파리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미사가 열렸던 그곳. 대성당의 비극에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가까이 루브르 미술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많은 미술관들이 소셜미디어에 대성당이 건재하던 옛 모습을 올리며 슬퍼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신문은 무너지는 첨탑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노트르담의 비극이라고 썼습니다. 신문 속 만평에도 고스란히 아픔이 전해집니다. 성당 높이 올라앉아 파리 시가지를 내려다보던 용을 닮은 괴물 가고일은 화마에 휩싸인 성당을 바라보며 속수무책으로 머리를 감싸줍니다. 노트르담의 꼽추도 더는 예전 같지 못할 성당을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 가톨릭을 대표하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교황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도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프랑스 가톨릭 교회와 파리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끔찍한 불길과 싸우고 있는 구조대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을 생각하겠다고 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파리에서 일어난 일에 큰 슬픔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위로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함께 위로하며 복원해낼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성당을 다시 짓는 일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8년 전 대성당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는 프랑스의 재건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t c'est sans doute une part du destin français et le projet que nous aurons pour les années à venir. Mais je m'y engage.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역사를 잃었을 때 슬퍼하는 건 우리의 본성이지만 할 수 있는 한 내일을 위해 복원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일간지 르몽드는 노트르담 재건을 위한 국민 모금이 시작돼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는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습니다. 전면부 2개의 탑을 비롯해 주요 구조물들은 지켜냈지만 대성당을 상징하던 첨탑과 지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전 세계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큰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노트르담 대성당, 파리의 중심을 흐르는 세느강 그 위에 떠 있는 시테섬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 위치부터 건축사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파리의 심장부로도 불리는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건축물만 얘기하자면 건축물의 중요성은 그 자체 뭐 돌의 구성이라든가 구조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느강 중심을 흐르는 그 가운데 시테섬이 있는데 이 시테섬이 파리의 발상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원전 한 3세기 전부터인가요? 이렇게 거기에 정착하다가 988년에 프랑스의 수도로 됐고, 그리고 한 100여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어지게 됐죠. 위치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아주 그 시테섬과 파리의 그 중심에 네. 한 가운데 점이 있어서 말로 정신적으로도 중심이긴 하지만 위치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노트르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성당이 이곳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8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의 성모, 우리의 부인, 성모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딴 성당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8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정식 명칭은 노트르담 드 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면 노트르담 대성당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 그 소설 등등이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냥 노트르담 하면 지금 세느강에 있는 그 시테섬에 있는 그 성당을 두고 얘기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파리의 노트르담 뭐 이런 뜻이고요. 네. 자, 노트르담 대성당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대성당 건축물뿐만이 아니고요. 대성당 주변의 그 경관들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치 유산으로 그렇죠.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그 건물만 따지진 않아요. 네. 그 건물의 수복 상태나 그 보존 그리고 주변의 경관과 어떻게 깊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노트르담 대성당도 마찬가지로 건물 하나의 우수함과 예술성에만 둔 것이 아니고 시테섬 근처에 있는 모든 경관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크게 소실됨으로써 그 주변의 경관이
크게 망가진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성당이 완공되는데 걸린 기간이 무려 182년이나 된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예. 건축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글쎄요, 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뭐 고딕 대성당, 고딕 건축 그러는데 고딕 건축을 이끌고 있는 고딕 대성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뛰어난 건물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노들담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네, 고딕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뭐 TV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첨탑과 지붕은 무너졌고요. 주요 건축 구조물들은 그래도 조금 보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화재 났을 때는 저거 굉장히 그 내부에도 큰 소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주목해서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네, 노트르담 대성당의 지붕은 참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런 구조라고 어제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성당의 구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딕 성당의 구조는 제일 중요한 게 지붕이에요. 네. 그 지붕의 벽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지붕 밑에 돌로 리브 볼트라고 하는 돌로 짜가지고 만든 그 구조물이 있어요. 그 구조물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까 하는 거였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고딕에 와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그 빗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나무로 짜가지고 참나무로 거기다가 이제 납을 붙여가지고 지붕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지붕에 나무를 썬 구조물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돌로 지어진 구조물의 하중을 어떻게 줄일까라고 하는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참나무를 굉장히 많이 엮어서 만든 그런 구조라고 하는데 그 지붕의 형태는 다른 고딕 양식들과도 비슷합니까? 고딕 양식은 반드시 그런 지붕을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 이제 고딕 이전에 로마네스크라는 데는 그런 방법을 쓰지 못했고 돌로 된 아치를 그대로 지붕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중이 대단해서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딕의 그 장미창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빛을 만들려면 창을 많이 뚫어야 되잖아요. 창을 뚫으면 그 구조체가 약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노틀담 대성당 옆에 보면 뭔가 그 갈비뼈가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이게 이제 지붕이 무너질까 봐서 옆에서 이제 손을 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칫 잘못하면 허약해질 그 구조물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완성한 것이 고딕 성당, 고딕 건축의 정수라고 보겠습니다. 네, 96m 높이의 첨탑, 인간의 목소리가 하늘에 전해지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데, 자, 그 첨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비탄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 첨탑의 경우에도 보니까요, 나무로 뼈대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다가 납을 씌운 건가요? 네, 그렇죠. 납을 씌웠죠. 그 첨탑은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 아마 돌로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첨탑으로 지은 게 그 13세기 때 노트담 대성당이 지을 때부터 있던 게 아니고 그 후에 19세기 중엽쯤 그게 이제 비올레 르 득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다시 그거를 번안해서 만든 겁니다. 그때 만들었던 게 요번에 그 나무로 만들어진 큰 그 첨탑이 소실됐는데 그때 만들어진 거였어요. 네. 자, 장미의 창으로 불리는 세 개의 스테인드 글라스. 뭐 하나는 완전히 소실되고 두 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만 그나마 다행히 세 개 모두 큰 피해 없이 온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검게 그을리기는 했지만 말이죠. 검게 그을렸다라고 하는 건 고온에 좀 시달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뭐 그냥 놔둬도 저절로 노화될 수가 있는 건데 특히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입고 있는 건 납들이에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 유리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열이 가열됐기 때문에 아마 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그래도 보수가 가능한 정도로 남겨놨기 때문에 저거야말로 정말 고딕 대성당, 특히 노틀담 대성당으로 비롯되는 그 몇 개 안 되는 아주 귀중한 도대체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장미창이었는데 그나마 세 개가 그래도 온전하게 남아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밖에서 들어오는 그 빛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어울리는 화려한 색깔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것인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훼손이 됐다고 한다면 그 색을 완전히 보존할 수는 뭐 다시 보수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뭐 샤르트르 대성당이 그 아주 장미창으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거기에
몇 대에 걸쳐서 그 보수를 하는 전문적인 그 장인들의 조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이 뭐 똑같이 만든다지만 아무래도 저게 뭐 800년, 900년 이상의 그 시간을 걸려서 만든 그 그림 유리화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마 익숙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거고 아마 똑같이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성당을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하려면 그러면 뭐 수십 년이 걸리겠군요. 그렇죠. 저기 그 18세기 때 복원한 그 시간을 보면 대략 한 20년 걸렸다 네. 그러는데 특히 요번에 그 소실된 그 부분이라든가 또 저기 대성당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수 작업을 하다가 다시 저렇게 소실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구조적으로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대통령은 3년 안에 다시 만들어주겠다 네. 그러는데 그렇게 빨리 지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아마 노틀담 대성당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감상하고 찬미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잠시나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대성당 복원을 위해서 각계 성금 모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모아진 금액만 해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복원에 그 이상의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요번에도 보수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런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대략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또한 한 2천억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보수하려던 것 중에 그 첨탑 부분을 보수하는 도중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기존에 추진했던 그렇죠. 보수의 그 비용도 2천억 원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붕도 소실됐고 네. 많은 예술품이 저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저거를 고치려고 한다면 아마 그거 이상이 아마 훨씬 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단순히 건축물 일부가 훼손된 것뿐만이 아니고요. 건축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상실이고 아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물이 굉장히 오래됐다, 문화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그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고 옛날에도 뭐 그 숭례문 화재 사건도 있어서 네. 굉장히 아픔이 많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모두 다 저 건축물 앞에서 아까워하는 이유는 이제 위대한 예술 작품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지켜왔던 누구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와 같은 성당이다. 그 자체가 영혼이다. 이렇게 건물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지나다니던 그냥 뭐 무덤덤한 건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것이 일단 피해를 받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가치, 여러 것 존중해야 될 역사, 시간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늘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문화재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문화재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같은 인류로서 그 공동의 가치를 좀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그렇지 되는 않다면 뭐 그런 우리가 사고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건데 마음이 아파할 일도 그러니까요. 없고 지금 뭐 며칠 동안 좀 왠지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마음이 뒤숭숭한 이유는 저 건물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언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1년 전 숭례문을 잃었을 때처럼 그런 상실감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수백 년, 수천 년 된 문화유산이 대형 화재로 사라지거나 크게 훼손된 사례는 많습니다. 남미 최대 자연사 박물관으로 꼽히는 브라질 국립박물관이 지난해 대형 화마에 휩싸였고 11년 전 우리의 국보 1호 숭례문도 불에 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박물관 전체를 휘감습니다. 지난해 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불에 탔습니다. 12,000년 전 여성의 유골과 세계에서 가장 큰 5톤 운석도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세워진 지 200년이 넘는 박물관에 전시 중이던 2천만 점의 유물 중 90%가 불에 탄 겁니다. Falando é uma perda irrecuperável para a ciência mundial. É acervo que não vai ter como recuperar. 1990년대에도 문화유산을 불태운 큰 불은 많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불만이 방화로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2008년 2월엔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무너져 내렸고 1950년엔 일본 금각사가 불에 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호그룹이 결국 백기를 들고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했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온 채권단이 매각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놨는데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5천억 원 안팎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걸릴 시간은 최소 6개월로 봤습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획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부른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600억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회사채입니다. 이 회장은 25일까지 충분한 수준의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다짐했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호그룹 측이 요청한 5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방식은 부문별로 쪼개서 팔지 않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의 자회사를 묶어 파는 통매각을 추진합니다. 그래야 아시아나와 자회사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회사까지 모두 파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각을 끝낼 때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의 빚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잘못 알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7조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절반인 3조 7천억 원 수준이고 이 빚도 인수자가 모두 갚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빚 부담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강조해 인수전 참가자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 매각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곧바로 영향을 받고 있죠. 일단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연일 뛰고 있는데 새 주인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대기업들 주식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결정한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힌 겁니다. 피토하는 심정, 면목 없고 미안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임직원들이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지원 요청을 거부하고 매각이 유력해지면서 매일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 만에 120% 올라 2배가 넘습니다. 재무구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IDT 우선주도 한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인수 후보로 꼽히는 대기업들의 주식도 치솟았습니다. SK네트워크스 우선주와 한화 우선주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의 물류회사인 한익스프레스도 20% 넘게 뛰었습니다. 아시아나 매각 윤곽이 나올 때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새 주인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법상 외국 자본이 국적 항공사를 사들이는 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영호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인수설이 주목받는 건 외국계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공법은 외국 자본이 국가 기관망인 항공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직접 인수하는 건 물론이고 외국인 지분이나 외국인 임원이 절반 이상인 회사도 안 됩니다. 진에어의 경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등기이사로 일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면허가 취소될 뻔했습니다. 인수자금이 적어도 1조 원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금이 풍부한 대기업이 더욱 주목받는 겁니다.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는 SK와 한화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박상구 전 회장의 동생인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인수전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대한항공 쪽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고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들어간 한진그룹인데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해서 세 자녀가 조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 회장 동생인 조종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원군 역할을 해줄 백기사로 그래서 꼽혔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마지막은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두 딸 조연아, 조현민 씨가 함께했습니다. 어제 발인을 끝으로 한진그룹은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17.84%로 그룹을 경영했습니다. 세 자녀의 지분은 각각 2.3% 안팎으로 비슷합니다. 유족들이 조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으려면 상속세만 약 2천억 원을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고인과 자녀들의 지분 상당수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서 담보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팔면 이대주주인 강성부 펀드가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막내 동생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지원군 역할을 해줄 백기사로 꼽힌 이유입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한진칼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메리츠금융이 한진칼 지분을 인수해 백기사, 흑기사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단 겁니다. 금산분리법 때문에 직접 한진칼 주식을 살 수도 없고 다른 투자자를 대신 설득해줄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8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다만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내년 4월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주식 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는 그런 좀 기준이 좀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 문제와 맞물려 거취를 주목받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내년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라는 건 차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정치를 하겠다면 이제 하는 것이고 본인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을 맡는 데 대해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수용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들과 함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본선 경쟁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공천 과정에서 기존 의원들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규모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국회의원,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뒤늦게 사과했죠.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의 표현들을 잔뜩 올려놓았는데 차 전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그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추모미사 등 세월호 5주기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5일 저녁,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황교안에게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를 시작으로 극우 사이트에나 올라옴직한 막말이 이어집니다. 모두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을 극단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차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유족이 황교안 대표를 고소해서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왜 그 황 대표를 고소를 해요? 그 근거가 있어요? 문제의 글은 유족을 비하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유가족을 너무 심하게 비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저는. 그게 제가 비하한 거예요? 그러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사과문을 올리고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글이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하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라고 썼습니다. 정 의원도 비난이 쏟아지자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게 왜 유가족들이 분개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 정치권을 향한 일침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황교안 대표는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은 이번에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막말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되자 자유한국당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문제 발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징계를 논의했지만 대부분 결론은 나지 않았고 이 같은 과정은 마치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였던 지난 2014년 7월 24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논란이 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AI가 터졌어요.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AI랑 비교하는 게 어딨어요? 김순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던 2015년 4월 소셜미디어에 유가족을 비하한 글을 공유해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다른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막말, 사과, 징계 절차 논의의 단계를 반복했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후 지도부는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를 시작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관련 이슈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되곤 합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유족 모욕과 5.18 망원 당사자들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 상황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김 전 차관의 검사장 승진을 위해서 청와대 인사와 잘 아는 병원장을 김 전 차관과 연결해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곧 이 병원장이 수사단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연 한 병원 시설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동업관계였던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은 곳입니다. 특히 당시 병원장이 윤 씨의 원주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당시 병원장을 김학의 승진 청탁의 연결고리로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이 검사장 승진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자 병원장이 당시 청와대 인사 부인에 수술을 해준 인연이 있어 이야기도 청와대와 직통으로 되니 그날 밤에 빨리 찾아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인천지검 1차장이던 2007년 2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직후 김 전 차관은 경기도 용인에 있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근무하고 이듬해 춘천지검장이 됩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언급한 당시 병원장을 곧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입장을 드리려 김 전 차관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지난 2013년 청와대가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이번 주 안에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씨의 입을 열게 할 증거 확보에 수사단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 성격의 돈을 줬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별장 등에서 성폭력을 함께 저질렀는지 여부도 추궁합니다.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윤 씨가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준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현직 검사이던 김 전 차관에게 준 돈이 대가를 기대한 뇌물이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습니다. 과거 수사를 할 때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2013년 수사에 참여한 현직 경찰관 2명을 최근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별장 동영상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하는 작업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수사단은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식당 주인이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두 곳의 식당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국밥집 입구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이고 식사하던 손님 10여 명은 우왕좌왕합니다. 57살 임모 씨가 술에 취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술 안 든다고 고장시키는 거야. 다리 열을 봐. 그래가 신고했지 경찰에. 다행히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급히 불을 꺼 사람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집기가 불에 타버려 열흘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계속 나오다니. 임 씨는 5분 전엔 200m 떨어진 이 식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블라인드는 물론 바닥과 벽면까지 시커멓게 걸렸습니다. 공포스런 상황을 혼자서 맞아야 했던 주인은 눈물을 훔칩니다. 바닷물 밀려오는 것처럼 불길이 확 튀어오르더라고요. 무서웠죠. 임 씨는 2년 전부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다 식당 주인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신고한 식당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겁니다. 17년 4월 25일부터 시작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한 10일 남았어요. 경찰은 방화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캠핑용 차량들을 세워놓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회사에 있는 차고지는 돈을 받는 주차장을 쓰고 이곳에 렌터카를 주차해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차량 300대 정도 규모로 청주시가 무료 운영합니다. 그런데 한쪽 면을 차지한 상당수가 캠핑용 차량들입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갖다 댄 게 한 3년 정도 됐어요. 사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지. 여기는 원래는 상단 때문에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취재진이 세어보니 30대가 넘습니다. 주차선을 따라 서 있는 차량 대부분이 주차 공간을 2면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라반 혹은 트레일러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운전석이 없습니다. 대신 앞쪽에 이 견인 고리를 이용해서 다른 차량이 끌고 나가야 합니다. 바닥은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 차체를 고정해 놨는데요. 앞뒤로 차체가 길다 보니 지정된 주차선을 넘어서까지 한참 나가 있습니다. 캠핑용 차량은 현행법상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안 움직이는 차는 몇 달에도 한 번도 안 움직여요. 캠핑카 창고예요, 창고. 주차장이 아니라. 일부 캠핑카 업체들이 영업장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캠핑카를 매매하시는 분들 저걸 갖다 놓고서 여기를 자기 사용하는 게 문제지. 하려고 있어요. 차주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몇 군데가 없다는 게 문제죠. 청주시는 없어요. 있고 차라리 이제 당당히 주차장 그냥 돈 내고 하는 게 속편하죠, 솔직히. 결국 지자체는 주차장 입구에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 주차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2차선 도로입니다. 렌터카 스티커가 붙은 대형 차들이 도로 한편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바로 뒤 승합차도 렌터카임을 알리는 허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 렌터카 업체에서 이곳을 마치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 렌터카 타서 있잖아요. 여기서 저 끝까지 다 쓰잖아요. 주민들은 어디다 바치냐 이 말이죠. 일반 차량들은 이중 주차까지 하는 상황. 취재를 시작하자 렌터카를 급히 빼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렌터카 직원분이세요? 아니, 차 빼라고 해가지고 저 연락했어요. 아, 차 빼라고 누구한테 연락을 혹시? 친구. 해당 렌터카 업체의 차고지를 찾아갔습니다. 차량을 보관하는 대신 유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편의상 주차는 하긴 했을 거예요. 사용 끝나면 가져오고 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있어서 뭐 딱지 찍을 일도 없을 것 같고. 이번엔 경기도 과천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차량 14대가 주차할 수 있는 크기인데요. 평일 낮 시간인데도 자리가 없다 보니 일부 차량은 이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에 눈에 띄는 수입차들이 있습니다. 외제차들은 거의 아마 고치려고 갖다 놓은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수입차 전문이거든요. 하스타들이.
해당 업체는 직원들 차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취재진이 직접 해당 차주에게 전화해봤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죠. 저는 센터에 있는 줄 알았죠. 무료 주차장마다 알박기 얌체족이 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손 놓고 있습니다.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한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계도만 하는 거죠. 방치 차량을 옮기란 안내문은 3개 발했습니다. 이 차가 주차장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또 언제 자리를 옮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 사업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예외적 제재 면제 또 하나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를 공동 발굴하는 데 필요한 장비에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남북 간의 문화재 관련 사업, 협력 사업으로도 제재 면제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는 그동안 장애인과 아동 지원, 의료와 또 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제재 면제가 남북 간 문화재 관련 협력 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 제재위는 전원 동의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재 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혀 반대 표시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 반출이 허용된 장비나 물품의 구체적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은 2007년에 시작됐고 그동안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서 중단과 재개를 계속해 왔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규슈 활화산인 아소산이 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에 아소산의 나카타케 제1분화구에서 분화가 발생하면서 연기가 200m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보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고 현재는 화산 주변 1km 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행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 중소납품업체의 판매 촉진비를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을 했네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사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 촉진비를 떠넘기는 이러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갑질 행위를 심사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판촉비 50% 분담 규정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지켜지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법에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납품업체가 비용을 100%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일부 유통업체가 이 규정을 악용해서 납품업체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3살 A씨가 본인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에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계단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60대와 30대, 10대 등 주민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국 폭은 큰 일교차 그리고 건조특보인데요. 요 근래 무척 포근합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 웃돌며 예년보다 따뜻하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지면서 화재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좋으니까 덩달아 부지런해지죠. 이제는 외투 없이도 아침 운동할 수 있다. 나도 조깅할래 하셨고요. 반바지 입고 산책 나왔다며 계절을 훌쩍 앞서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괜히 하늘 한번 더 보고 싶은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경찰이 남양 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유천 씨의 집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를 상대로 간단한 마약 검사도 했는데 일단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물을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내용 확보하신 건가요? 경기도 하남에 있는 배우 박유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기를 포함해 상자 1개 분량의 물품을 확보했습니다. 박 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황 씨의 진술을 받고 박 씨의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신체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받아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맡겼습니다. 앞서 박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마약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유천 씨가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유천 씨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는 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예계를 흔들고 있는 마약과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유천 씨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한 상자 정도 압수를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기가 대표적인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휴대전화일 거고요. 지금 뭐 박유천 씨 집에서 혹여라도 마약을 투약한 거 관련 있는 뭐 주사기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유천 씨는 황하나 씨가 지목을 했죠. 황하나 씨는 과거 2015년에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고 그 이후에 마약을 끊었다가 2018년에 결국 이 박유천 씨가 뭐 자기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강제로 투약을 했다라거나 함께 투약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했죠. 나는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일단 경찰에서 그간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보면 일단 통신 수사라는 걸 통해서 황하나 씨가 그냥 나는 박유천 씨랑 마약을 했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마약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관련해서 통신 수사를 하게 되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황하나 씨의 진술이 일단 신빙성이 있다라고 일단 경찰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뭐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마약을 판매한 사람과의 혹시 연락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까지 이제 그 관련된 압수 물품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고 오늘 오전 10시에 박유천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머리카락과 소변을 국과수에 넘겨서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이게 이제 뭐 최근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면 검사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과수의 검사는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 국과수에서 검사를 하면 한 3주 정도 걸리는데요. 그거는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전까지 마약 투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박유천 씨 인터뷰할 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유천 씨 머리가 꽤 깁니다. 머리가 꽤 길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의 그 마약 투약 여부는 확인이 될 텐데 일단 황하나 씨의 진술은 그러니까 2015년에 같이 했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다시 자신이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된 게 박유천 씨 때문이라고 진술한 거예요. 그게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면 기껏해야 3개월 정도 됐죠. 그렇다면 박유천 씨의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올해 초에 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나오게 될 텐데 일단 간이 검사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내외 쪽 정도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는 이제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만 확인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황하나 씨가 얘기했던 그 날짜 특정하게 마약을 같이 함께 했다는 그 날짜에 했는지 여부는 이번에 마약 그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건 뭐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검색어 순위에 올랐던 방송인 에이미 씨 사건도 있습니다.
7년 전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강제 추방이 됐었는데 네. 자신과 함께 네. 이런 프로포폴이라든지 졸피뎀을 투약한 연예인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사실 저도 어제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저도 전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에이미 씨가 2012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이제 집행유예를 한번 선고받고요. 2014년에 이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강제 추방이 됐는데 그간 사실 대중들에게 잊혀졌죠. 강제 추방이 됐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 연예인 마약 그 흐름과 관련해서 글을 올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에 프로포폴, 2014년에 졸피뎀도 특정한 연예인 A 씨와 함께했다. 그래서 본인이 다 묻으려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이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이 자기가 보면서 굉장히 뭐 좀 화가 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함께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그러면 2012년에 2014년이니까 이게 혹시 공소시효가 지난 건 아닌가? 네. 근데 일단 아닙니다. 마약은 10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지금 2012년, 2014년 전에 투약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진술만 가지고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당시에 투약한 것을 지금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미 씨는 해당 연예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모의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이와 관련된 뭐 녹취, 녹음본까지 있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군요. 일단 그 에이미 씨의 그러니까 이번 폭로의 가장 주요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묻어주려 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이런 것이 혹시 문제될까 봐 본인을 성폭행하려고 모의까지 했고 그 모의한 것들에 관련해서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어제 전문으로 썼는데 이제 성폭행 관련해서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합니다. 성폭행 같이 그렇게 강력 범죄는. 하지만 이제 이 예비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를 성폭행하겠다라는 모의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성폭행 예비 음모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이제 본인의 지인과 함께 내가 그 사람을 성폭행할 걸 그랬어라거나 뭐 이런 일이 터지면 앞으로 성폭행해야 될까 이런 정도의 진술이라면 그렇다면 굉장히 부도덕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이제 처벌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녹음 파일을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녹음 파일에 이제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담겨 있다면 그렇다면 예비 음모죄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연예계 마약 사건들을 보면 말이죠. 같이 마약을 투약했던 공범들이 폭로를 하거나 진술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연예계 마약 수사를 떠나서요.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는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약은 대부분 혼자 투약하는 거 별로 없고요. 그리고 마약을 하려면 그냥 집에 있다가 오늘 마약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한테 사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판매한 사람 유통체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마약 수사는 이제 보통 이제 수사를 할 때도요. 한 사람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마약을 했다면 이 사람 검거해야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 마약을 샀고 이 사람이 누구랑 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약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A 씨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러야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기소 전에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가 없죠. 하지만 마약은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형량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내가 마약을 투약을 했는데 판매책을 벌면 실형을 선고받을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연예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원래 마약 수사의 본질인데 이게 지금 연예계로 번지면서 연예인들이 누군가와 같이 한 사람이 자꾸 다른 연예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 사건은 절대로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다른 연예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기소가 될까요? 일단 정준영 씨는 본인이 몰래 촬영을 했고 그리고 그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기 때문에 뭐 정준영 씨는 명확하게 일단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영상을 그냥 단순히 받아서 보기만 한 것 가지고 처벌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단톡방의 멤버 중에 대부분은 그냥 보고 넘어갔던 게 그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거고요. 뭐 로이킴 씨나 그다음에 그 FT 아일랜드의 그 최준정 씨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이 카메라 촬영한 걸 본 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뭐 시중에 도는 것이건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촬영한 것이건 그걸 또 올렸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또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준영 씨의 몰카를 봤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이 외에 본인도 추가로 무언가를 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오전 0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과거 새누리당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면 정해진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 신분이 되고 보통은 노역을 하게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노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오전 0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석방되진 않았습니다. 국정농단과 별개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에서 확정된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서울구치소에 남을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노역도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불은 완전히 꺼진 노트르담 대성당. 그 내부의 처참한 모습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첨탑이 무너져 내린 곳에 뻥 뚫린 천장. 또 한 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유물들이 괜찮은지도 관심이죠. 이 가운데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인 장미의 창은 다행히 모두 온전하지만 일부는 그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붕괴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유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폭격을 당한 듯 무너져 내린 지붕의 잔해들. 참나무 1,300그루 등 수많은 목재로 이루어져 숲이라 불리던 지붕 구조물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첨탑이 무너져 내린 곳의 천장은 뻥 뚫린 채 하늘을 애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뒤 성당 내부를 둘러본 현지 언론들은 처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검게 그을린 잔해와 돌 무더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당 뒤쪽의 황금색 십자가는 꿋꿋이 빛나고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장미창으로 불리는 세 개의 원형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온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장미창의 경우 모두 괜찮았지만 일부는 검게 그을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유리를 연결하는 납이 녹아내려 일부 장미창은 분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씌워 조롱했던 가시 면류관은 화재 발생 직후 파리시청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프랑스 정부 측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루브르 박물관으로 다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3세기 루이 9세가 입었던 튜닉, 즉 상의 등 유물들도 같은 장소에 보관될 방침입니다. On a sauvé à l'intérieur, je crois qu'on a sauvé la couronne d'épines, la tunique de Saint-Louis. 노트르담 대성당 외부에 있던 일부 석상들은 붕괴 위험이 있어 옮겨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빌보드 차트, 또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동시에 1위 자리에 올라가면서 한 번의 신드롬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들을 또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감 등도 오늘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새 앨범의 노래 가사처럼 방탄소년단은 이번에도 새 기록을 썼습니다. 미국의 음악 차트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을 나흘 뒤 발표되는 앨범 순위 1위로 예고했습니다. 앨범 판매량과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횟수 등을 종합한 점수가 전 세계 앨범 중 가장 높았던 겁니다.
지난해부터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빌보드 최정상에 선 방탄소년단.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는 벌써 3번째입니다. 영국 대표적 음악 차트에서도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노래를 향한 전 세계적 기대가 음악 차트 순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인기가 반짝하는 한 번의 신드롬이 아니라 꾸준하면서도 탄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술자리를 찾아 헤매던 아이돌이 세계적 사랑을 받는 K-팝 그룹이 된 건 다 팬들 덕이었다는 뮤직비디오의 이야기. 고전 영화 사랑은 길을 차고의 주인공처럼 아미를 만나 최고 스타가 됐다는 고백 속에 방탄소년단의 이번 앨범 수록곡들은 받은 사랑에 대한 답가로 알려지며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사건 사고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행기 한 대가 가정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난 칠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륙을 한 직후에 인근에 있던 주택으로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1명과 승객 5명 모두 숨졌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 가정집에는 당시에 사람이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보랏빛의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죠. 이곳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번개가 한 번에 1000번도 넘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 이른바 번개폭풍이라는 기상현상인데요. 이번에 아테네에서는 수백 번의 번개가 쳤습니다. 우박까지 내렸다고 하는데요.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육지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망망대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개 한 마리가 구조가 됐습니다. 태국의 해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던 개를 석유 시추 작업을 하던 배에 있던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지금 동물병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한 동물보호단체가 이 개를 맡기로 했습니다. 해외 이모저모였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오늘 새벽 40대 남성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보도국을 다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조금 전에 연결했을 때보다 부상자가 3명 더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30분쯤에 진주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3살 A씨가 4층에 본인의 집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에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계단 2층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60대와 30대, 10대 등 주민 5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도 조금 전 10명에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8명은 연기를 흡입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이런 가능성을 보고 아파트 주변을 현재 수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벽 4시 30분쯤에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A씨가 본인의 집에 불을 질렀고 이후에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늘은 다소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공기도 깨끗하지만 중부와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3, 4도 웃돌며 대부분 20도를 넘어서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아침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2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25도까지 오르며 오늘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계속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진화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처참한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대성당의 상징인 96m 높이의 첨탑이 무너진 곳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지붕이 붕괴되면서 잔해들은 성당 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장미창으로 불리는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3개는 모두 화마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쪽의 종탑 2개도 불길을 피했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씌워서 조롱했던 가시 면류관은 시청으로 옮겨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첨탑 보수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첫 국빈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ICT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북방 정책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이 각각 부과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